안녕하세요. 이승만 포럼 시청자 여러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통합과정의 한서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미일 전쟁 시기 이승만의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년부터 45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승만은 생애 전반에 걸쳐 수백 번의 연설활동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일전쟁 시기는 이승만의 연설활동이 활발했던 시기 중에 하나로 오늘은 그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승만이 외국 대중들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그 활동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승만은 미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제2차 세계대전이 확대될 무렵인 1939년에 하와이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거처를 옮겨 다시 한번 외교 활동을 준비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이승만 외교 활동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가장 먼저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1941년 여름 이것을 미국에서 출간하죠. Japan Inside Out은 일본의 실체를 폭로한 책입니다.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 군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이 머지않아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승만의 예언이 적중을 하게 되는데요.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은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의 참전과 연합군 선언이 발표됨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청원 활동과 함께 미국의 대중을 상대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 전쟁 상황을 보시면 일본은 1910년 조선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 정복에 대한 구상과 함께 1931년 만주, 37년 중국으로 이제 전장을 확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에는 하와이까지 이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지요. 이승만은 연설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편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승만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오신 많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제 이승만의 대표적인 연설 활동을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42년 대한인 자유대회, 그리고 미국의 소리 단파방송, 그리고 1944년에 한국 승인대회 등이 이제 대표적인 연설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표적인 연설 활동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있었던 연설 활동을 모든 연설 활동을 가능한 한 모두 찾고, 그리고 이때 이승만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연설했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제 내용도 이제 국제 정치 논총이라고 하는 정치학의 우수 저널 중에 하나인 국제정치 논총의 논문의 내용을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순서도 논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서론, 연설활동의 양상, 연설활동의 함의, 그리고 이렇게 결론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41년부터 45년 미일전쟁 시기에 이승만이 펼쳤던 연설활동의 특징, 양상, 그리고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설 활동을 조사할 때 특히 이 세 가지 자료에 이제 주목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승만 연설문 80여 점, 그리고 이승만 일기, 이승만 관련 미국 신문 기사, 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승만의 연설 활동을 다시 정리하고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설문 자료는 이제 이승만 연구원에 소장된 사료입니다. 사료를 보면
대부분의 연설을 이승만이 영어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또는 많게는 13장까지 원고를 미리 타이핑할 준비를 하였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필이나 볼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는 원고도 존재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승만은 연설의 내용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연설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두 번째로 이승만 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직접 기록한 자신의 일지인데요. 연설 활동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료였습니다. 일지 중에서 이승만이 강연을 위해 연설을 위해 방문했던 장소 그리고 주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승만의 연설 활동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제 신문 검색 사이트 크로니클링 아메리카를 통해서 직접 기사를 수집을 했습니다. 승만 리라고 하는 키워드 또는 닥터 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약 50여 점 정도의 기사를 제가 모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설활동의 연역과 내용을 조사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그 교수님들이 그 연구해 주신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참고해서 분석하고 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살펴본 결과 1941년부터 45년까지 이승만은 현장 대면 연설 그리고 라디오 연설을 포함해서 총 50일의 이상의 연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PT에 이제 해마다 연설의 횟수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해마다 연설의 횟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41년에는 1건, 42년에는 22건, 43년에는 6건, 44년에는 21건, 그리고 45년에는 1건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찾지 못했던 기록까지 합치면 더 많은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장소는 미국의 7개의 주, 13개 등의 도시에서 이제 대면 연설 36번, 그 라디오 연설 19번 이상을 진행을 했고, 이 중에는 대면 연설과 라디오 중계가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설 활동을 했던 지역은 이제 수도인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오하이오주, 메릴랜드주 등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에서 이때 당시에 라디오라고 하는 방송 매체가 이미 활발하게 통용이 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했던 연설의 그 전달 범위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간 경우도 있었지만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한국 본토 그 다음에 해외 지역까지 연설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와이, 필리핀, 쿠바, 멕시코, 중국,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이 연설했던 주 장소는 크게 3군데였는데요. 교회, 학교, 클럽이었습니다. 교회는 1904년 이승만이 처음 도미를 하였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왔던 대표적인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일전쟁 시기에도 이승만은 역시 교회를 연설의 주 활동 무대로 방문하고 여기서 연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타코마 공원 장로교회, 올소울 유니테리언 교회, 마운트 버논 교회, 그다음에 센터너리 감리교회 등이 이제 일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학교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다음에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가 있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도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우체피 대학교 등에서 이 시기에 미일전쟁 시기에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클럽이었습니다. 여기서 클럽은
공통의 목적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특정 목적에 따라 일반 대중들이 모이는 모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중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에 한국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주 장소였습니다. 타운홀 클럽, 그다음에 Women's National Democratic Club, 록필 로터리 클럽, 스탬프 컬렉터스 클럽 등에서 이승만은 연설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라파에트 호텔이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등에서 이제 한국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문제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다양한 단체들, 예를 들어서 한미협회, 기독교인 친화회, 동서협회, 그리고 유태인 공동체 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승만의 연설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승만의 연설을 들은 사람은 미국의 대중들이 대다수였는데 특별히 분류를 해보면 정계, 학계, 언론계, 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도 그러니까 중화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재미 한인들까지도 이승만의 연설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중의 수는 이제 이승만 일기에 보면 최소 2명일 때도 있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때도 있었고 또 기사에서 또 연설문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라디오 청취자처럼 불특정 다수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화면에 보시는 영어의 제목이 이승만의 연설의 주제였는데요. Korea's part in defeat of Japan,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등등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만행, 그리고 전쟁 이후에 한국의 부활,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승만의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 연설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연설했던 특징적인 날짜가 있었는데요.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3월 1일, 그리고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던 5월 22일, 그리고 경술국지일이었던 8월 29일, 그다음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던 12월 1일, 그리고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던 12월 7일이 이승만이 특별히 주목했던 날짜였습니다. 이 날짜의 전후에 기념식을 열거나 연설 장소에 초청되어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승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연설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그리고 연설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시정부 승인과 무장투쟁을 위한 여론 형성,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국과의 관계를 형성했던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항한 네거티브 선전 외교가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연설의 주 내용 중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 가운데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했던 임시정부의 승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42년 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설 활동을 시작할 때 뉴욕의 타운홀 클럽, 그다음에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었던 한미협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대한인 자유대회, 그리고 대한인 자유대회가 개최된 도중이었던 2월 28일에 파운드리 감리교회, 이런 곳에 이제 초청 연사로 이제 참석하면서 다양한 연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한인 자유대회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승만의 대표적인 연설 활동일 텐데요. 라파에트 호텔에서 개최가 되었고 미국의 각 지방의 한인 대표 100여 명과 그다음에 미국 정계 인사들을 포함하여 미국인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이승만은 이곳에서 이제 3.1 운동과 같은 자유를 향한 혁명의 정신을 한국인들이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과 아직도 한국인들은 자유와 독립을 열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한국의 독립을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해왔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어로 진행되었던 이 회의는 윙크스라고 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중계가 되었고, 신문을 통해서도 행사 전후 기간에 걸쳐서 기사화되면서 회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던 미국의 대중들에게도 소개가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연설은 이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 해방 전까지 이승만이 주기적으로 연설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던 1943년 12월 이후에도 이제 한 번 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는 연설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944년 1월 오하이오주 애슐랜드에서 개최된 한국 승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하와이를 포함한 전국의 140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중계가 되었고, 이 대회에 있었던 연설들은 오하이오주 출신 맥그리거라고 하는 하원 의원에 의해서 미국 하원 의사록에도 이제 수록이 되게 됩니다. 이승만은 이때 이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한국은 42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리고 인류 문명 가운데 수많은 업적을 문명을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천문대와 금속활자 같은 소재를 이야기해서 한국의 문명의 우수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후에는 일본이 한국을 잊혀진 나라, forgotten nation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우수성을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에서 보여주듯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은 투쟁하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면서 이 승인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요구를 하냐면, 무기 대여법에 의한 무기 원조 또한 같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 연합군에 같이 참전하여서 일본에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 이승만의 요청이었죠. 근데 당시에 미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을 유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재미 한인 사회, 이 재민 동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이승만과 대립 노선을 취했던 한길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길수는 중한민중동맹단,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이런 소위 재미한의 좌파 세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 한길수는 미국의 국무부, 또 정보기관원, 상하 의원들에게 만약에 이승만이 임시정부 승인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중경의 조선민족혁명당과 그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등이 이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한길수의 활동이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해주지 않은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1944년 2월 4일의 연설문을 보면, 한 국가의 국민 간의 완전한 단결이 승인의 요건이었다면 승인받을 수 있는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 결정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분열로 인해서 임정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에 반박해서 여러 의견과 여러 파로 나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연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내놓은 변명은 한국인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승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부역자와 제5열이 있습니다. 여러 파로 나누어지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부역자와 제5열 이란 존재가 불승인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합니다.
임시정부 승인과 함께 이승만이 적극 주장했던 것은 바로 무장투쟁이었습니다. 미일전쟁 시기에는 이승만이 그간 독립운동, 이 30년 동안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추구해왔던 외교 독립 노선과 함께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권고했던 시기였습니다. 1940년 2월, 그러니까 이승만이 다시 외교 활동을 재개할 무렵에 이승만은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김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각 나라 항구와 요지에 중략하고 거사 계획을 약속했다가 무르익으면 한 번에 일어날 것. 행할 일은 군함, 병영, 관공서, 군수공장 등을 파괴 방화하는 일, 사보타주 비행기를 폭격하고 시위할 것, 군인 수백 수천으로 습격 항전할 것, 이런 무장 항전을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무력 투쟁을 준비할 것을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이승만은 또 이 시기부터 이제 도노반이라고 하는 그 정보조정국 COI 그 도노반이라고 하는 인물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합군에 한국인이 참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최초의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하고 1942년 3월부터는 훈련생을 선발되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때 그 독립운동에 뜻을 두었던 미국 유학생 장석윤을 부대 일원으로 추천하여서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대 일원으로 한국인이 추천되어 훈련받고 있었던 중간에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 4월 13일에 Women's National Democratic Club에서 주간 오찬 모임에 연사로 초대되었을 때 했던 연설입니다. 일본인의 가장 큰 적은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인 한 명이 일본군과 싸운다는 것은 일본군과 싸우는 미군의 수가 한 명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의 문간, 그러니까 일본과 맞닿아 있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목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 2,300만 한국 사람들이 가져올 심리적 효과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인을 대신해서 일본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호소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이렇게 미국 대중들에게 한국인이 참전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본토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일본에 대항한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독려합니다. 1942년 6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단파 방송이 가장 대표적인 연설이었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이승만의 연설이 국내외로 여러 번 이제 송출이 되게 되는데요. 한국어와 영어로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극동으로 송출하는 라디오 연설, 극동과 남아메리카로 송출하는 라디오 연설,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 등의 제목의 영어 연설 원고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1942년 6월 13일에 송출되었던 연설을 보면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타상하시오. 적병의 진할길은 처처에 끊어버리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려있으니 분투하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 본토, 일본, 만주, 시베리아, 일본 점령의 중국 영토에 거류하는 그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은 일본의 패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독려했던 것이죠. 1942년 12월경에는 한국인 특수공작원이 된 한인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COI가 이제 해체되고 재조직된 OSS를 통해서 국내와 이제 일본 등지에 파견할 한국인 공작원을 비밀리에 모집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인 12명이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훈련받기 전에 이승만은 그들을 모아놓고 1942년 12월 5일에 아빈용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긴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라파에트 그리고 코시치우슈코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미국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싸워줄 것을 이제 독려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12명이 전쟁에서 이제 한국군의 이름으로 참전을 하지는 못했으나 이 연설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장 투쟁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한국인들에 전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독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확실히 보장되는 상태가 아니었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평화체제를 통해서 당시 한국의 영토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하는 그 영유권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였고 또 독립을 보장했던 문서, 예를 들어서 카이로 선언 같은 경우도 열강들의 의향을 표현한 내용일 뿐이지 이것이 공인된 조약문, 선언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보장이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장투쟁을 호소했던 이승만의 연설활동은 한국의 독립과 그다음에 주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미국 대중 속에서 이렇게 형성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한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설활동의 함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연설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연합국과의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그가 이제 주목했던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었는데요. 근데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조하는 연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후에 한미 관계가 너무 자연스럽지만 사실 해방 이전에 이승만이 활동했던 미일전쟁 시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왜 도와야 하는지, 왜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이유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이 연설을 통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 당위성과 이유를 설명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소재가 첫 번째가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이제 서양의 국가 미국과 이제 최초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체결한 조약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조약 가운데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국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하여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제3자인 미국이 개입하여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 거중조정 조항을 이승만은 종종 연설 가운데 등장을 시킵니다. 1942년 5월 27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었던 해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동서협회 주최로 뉴욕 타운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기념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승만은 연설에서 미국에 의해 처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을 때 그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설명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담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연설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또 대표적인 사례가 1944년 11월에 있었던 연설입니다. 당시 미국 채시부에서 우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유린당한 나라들이라는 시리즈로 그때 세계 각국의 주권을 잃고 또 억압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몇 나라를 선별하여서 그 미국이 우표를 발행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한국이 이후에 추가로 포함이 돼서 미국에서 우표가 발행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승만은 역시 그 연설을 할 때 1905년 그러니까 일산의약으로 단절되었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 우표 발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과 취지를 담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 관계를 알리는 그런 조약을 말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승만은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했던 비밀 조약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1924년에 출판된 타일러 데넷 자료가 이제 대표적이었습니다. 1944년 9월 26일에 로터리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이승만은 이 1924년에 출판된 타일러 데넷 자료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일러 데넷 자료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일본과 비밀로 체결했던 그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처음으로 타일러 데넷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그런 자료인데요. 이승만은 이 타일러 데넷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주권 침탈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 비밀 조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한국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이 가진 도덕적인 의무 그리고 기독교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미국인들 중에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도대체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한국을 우리가 왜 도와야 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미국 대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일본의 문명화를 위해서 수많은 무기와 자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서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그리고 1910년 한국의 주권을 박탈하고 1931년 만주의 침략까지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설에 또 한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서 전쟁의 신 일본에게 제공해준 전쟁 무기와 자원이 없었다면 1937년부터 중국의 도시들이 폭격을 당하고 불태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하죠. 이처럼 일본의 만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백인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기독교적 인식이 강했던 미국 사회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국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미국의 신성한 의무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으니 그 강도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국의 신성한 의무라는 메시지였죠. 연설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보여드리는 연설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노상 강도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당신의 이웃을 강탈할 때마다 그 강도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신성한 의무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지요. 조약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에 더해서 이승만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연설 중에 이제 자신이 미국인들로부터 받았던 호의와 경험을 이제 담기도 했습니다. 1944년 4월 15일의 연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자신이 공부했던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연설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미국인들이 서재필 박사와 저와 같은 나그네들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우정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의견을 지지해주지 않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그토록 관대하게 베푼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인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교류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런 도움을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연설은 이제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미국 외에 이제 연합국 중에서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연설의 기회를 통해서 이승만은 미국과 중국의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특히 그의 일기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만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설을
일례로 1944년 3월 16일에 이승만은 중국의 우체피 대학에 그 미국 뉴욕 분교의 민주주의 연구소 창립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연설할 때 많은 중화민국 인사들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기를 보면은 중국 우체피 대학교의 그 순원과 함께 중화민국을 세운 리스정 교수, 그리고 우체피 대학교 총장인 오우샤오퐁 박사, 순원과 장제스의 재정 후원자였던 장징장 등의 중국 인사들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년 8월 27일에도 이제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승만은 뉴욕 타운홀에서 공자 탄신을 기념하는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치앙팅푸, 류치에, 후슈, 구에이준, 그리고 공상희 박사와 함께 연설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있는 것을 통해서 중화민국 인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PPT의 사진은 1944년 8월 29일에 뉴욕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렸던 연설 회의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 동포들과 그리고 외국 인사 포함해서 150명 정도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이승만은 왼쪽에 일렬로 되어 있는 그 책상의 중앙 정도에 앉아 있습니다. 이승만의 연설문을 이때 보면 그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외국 인사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바로 공상희 박사였습니다. 앞서 중화민국 인사들과 만났을 때도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이 공상희 박사는 중화민국의 상무장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인물이자 숭 자매로 이제 유명한 분 중에서 마지인 숭 아이린과 결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공상희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과 함께 필리핀의 로물로 장군 그리고 중국의 폴 유핀에게 한국인들과 오래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협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로물로와 폴 유핀은 한국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승만은 연설을 활동을 통해서 이처럼 한국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인사들과 관계를 형성을 해갔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미국, 중국, 연합국 측에 알리면서 한미 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의식, 그리고 한국 우호적인 인맥을 형성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 연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승만의 연설 활동을 통해 이제 세 번째 함의를 살펴볼 텐데요. 이승만 연설 활동을 통해서 일본에 대항하는 네거티브 선전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1858년에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일 관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워싱턴 회의가 있었던 20세기 초까지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양상이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오랫동안 일본이 미국인들을 향해서 했던 공공외교, 자신의 문화를 긍정적인 부분을 알리고 선전했던 그 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항해서 한국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연설 가운데 코리아, 한국 문명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독립을 유지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대중이 기독교 역사에 익숙했던 점을 고려해서 기독교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함께 비교하면서 대중의 이해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4200년 이상 된 코리아에는 기원전 2000년경에 세워진 당군 재단이 있었으며 예수의 탄생 이전에 세워진 나라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이전부터 기자를 통해서 코리아의 문명이 번영했다라고 하는 소개를 덧붙입니다.
코리아가 문명적으로도 우수했던 나라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독립을 유지해왔던 이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이 비참한 현실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잊혀진 나라, forgotten nation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핍박과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1942년 5월 16일 Women's Overseas Service League에서 했던 연설은 그 독립과 자유를 빼앗긴 상황과 그 비참한 처지를 미국의 상황과 연결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였는데요. 그때 미국 사회 내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forgotten man이라고 해서 잊혀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돌보지 않는 사람,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 말을 한국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연설문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몇 년 전 미국에서 잊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업의 첫 번째 희생자인 그 불쌍한 사람들은 대공황이라는 폭풍의 분노에 휩싸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잊혀진 나라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대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미국인들이 상기하도록 하면서 그 표현을 한국에 비유하여 미국 대중들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것이죠. 한국이 일본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특정 이슈와 사건이 있다면 이승만은 이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설에서 이를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1943년 4월 8일 임시정부 수립 24주년 기념 행사로 아메리칸 대학교 규정에서 벚꽃나무를 심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워싱턴에 가보면 포토맥 강변 주변으로 벚꽃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벚꽃나무는 1912년에 도쿄 시장이었던 오자키 유키오가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미국에게 선물을 했던 벚꽃나무였죠. 근데 진주막 공습 이후에 이제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배신감, 적개심을 나타내면서 그 벚꽃나무를 도끼질하여 찍어내려는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 한국의 벚꽃나무의 원산지는 사실 한국이었다라고 알려주면서 이와 함께 한국을 소개하는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아메리칸 대학 총장이었던 더글라스와 함께 이제 대학 교정의 벚꽃나무를 식수하는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벚꽃나무가 일본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의 선전 활동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벚꽃나무의 원산지는 사실 울릉도다라고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자기가 보았냐고 설명을 하냐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대백과사전 27권에서 이 내용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일본의 선전 활동이었고 이 벚꽃나무와 같은 진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에 대한 진실이 일본의 선전 활동에 의해 묻혀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그 대중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의 마지막에는 일본에 의해 묻혀버린 한국의 진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일본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항한 네거티브 선전 외교를 펼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일본이 감추어왔던 그 세계 정복에 대한 야망을 대중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연설 활동 중에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이승만은 이미 책을 통해서 그 전쟁의 의도를 대중들에게 알렸던 것도 있지만 그 책에 담긴 내용을 연설 가운데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고 서양의 모든 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현재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전쟁은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종교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결심했다는 증거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이제 하게 되죠. 미일 전쟁에 대한 그 이승만의 인식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전쟁 의도를 폭로하고 네거티브 선전 외교를 이를 통해서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천황 숭배 사상을 폭로했던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계속 일으켜왔던 일본의 역사와 그 심리를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나카 메모리얼 문서라는 것을 이제 연설의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이 문서에는 일본 제국, 그러니까 일본의 세계 지배 전략이 담겨 있는 문서고 그 일본의 세계를 제패하라는 의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전하면서 그 심리를 이제 자극을 했습니다. 또 다나카 메모리얼뿐만 아니라 진주만 폭격 당시에 연합 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했던 말을 직접 연설에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의 침략 의도를 알리게 됩니다. 진주만 공격이 연설을 보면은 진주만 공격이 있은 지 불과 며칠 후 야마모토 장군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 괌과 필리핀을 점령하고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하는 데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 썼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일 전쟁 기간에 전투지에서 혈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이승만은 미국 대중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연설 활동을 통해서 일본 상대로 끊임없는 설전, 네거티브 선전 외교를 펼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주도적인 역사 인식에 가로막혀서 전해지지 못했던 한국의 진실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 이승만의 연설 활동이 역할을 했구나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 외교학에는 공공 외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국 대중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 예술 가치 이런 비전 등을 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직접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이죠. 이승만이 활동했던 이 미일전쟁 시기는 물론 공공외교라고 하는 개념이 발달되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 활동을 지금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연설 활동 자체가 공공외교적인 의미를 갖는 활동이 아니었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일전쟁 시기에 이승만의 연설 활동은 한국의 이름으로 국가의 어떤 원수나 정부를 만날 수 없고 또 그들을 상대로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외국 대중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과 그리고 한국의 독립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한국의 역사, 문화, 가치, 비전들을 확산시켰던 통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승인이 되었다거나 한국의 해방이 찾아왔다거나 하는 성과는 없었지만 이 해방 이전의 이승만의 활동이 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또 한미관계 중심으로 한국의 외교관계가 형성되었던 그 과정 그리고 한국이 그 이후에 걸었던 수많은 공공외교의 길 그 역사 가운데서도 꼭 짚어와야 되는 활동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의 이 미일전쟁 시기 연설 활동은 간과하기 어려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설 활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의 연설 활동과 공공외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